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본격화하려고 했지요. 그렇지만 사실상 청와대 거부로 이 의제는 테이블 위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현정택 대통령 정책조정수석은 사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정확하게 답변할 만한 분이 안 계시고 정부 측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며 사실상 의제화를 거부했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사드 문제는 국방, 안보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사전 의견 교환이 필요한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는 게 취재기자들의 전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이 사드 공론화를 꺼냈을까요? 언론계 일각에서는 미국의 MD,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한국이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중국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한국의 보수 진영이 의도적으로 이 사드 논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3개의 사드 포대 기지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평택기지를 제외한 나머지 2곳의 건설 비용을 한국 측에 떠넘기기 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진단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미관계 또한 한중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지갑은 전혀 열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 사드 문제를 한반도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 이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정부가 용납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 점은 진지하게 정부 당국자들이 깊이 또 깊이 판단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팟짱은 모두 새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박정호의 뉴스장으로 출발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많은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전국의 교육청들이 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모시고 누리과정 예산 그리고 지방재정법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종창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토크. 오늘은 통일준비위원회의 흡수통일준비론 그리고 북한의 전면적 핵전쟁 위협론, 사드 논쟁까지 다뤄봅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박정호의
뉴스장. 박정호의 뉴스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정청 어제 사드 공론화를 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국내 배치 문제를 두고 냉랭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사드 문제를 논의하려고 네네. 당에서는 의제를 꺼내 들었는데요. 네. 청와대에서는 정부와 청와대 쪽 참석자들이 그 부분에 전문적 식견을 갖고 말씀하실 분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면요. 유 원내대표는 어제 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당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사드 공무원 연금 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사드 의총 계획을 거듭 밝혔는데요. 네. 그리고 원유철 정책위 의장도 북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하다. 사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 사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내용을 알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청와대나 정부 참석자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사드 공론화는 어제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청와대와 정부가 사드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련 인사를 보내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사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설왕설래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문제는 이 사드와 관련돼서 그 운용 실태가 어떤지 전혀 드러난 게 없다는 문제가 있고 네. 무엇보다 이게 실전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완성된 무기가 아니라 시제품 아니냐 이런 비판도 언론에서 나오던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미국에서 불완전한 무기로 알려진 것을 왜 국내에서 이렇게 세게 논쟁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배후에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어제 당정청 협의에서요. 네. 최저 임금과 관련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제시한 6천 원 안을 웃돌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비관적 전망도 해봅니다. 사드와 관련해서 미국, 중국 차관보들이 갑자기 동시에 방한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데니엘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뉴젠 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겹치는 시기에 방한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간 줄다리기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주한 미군이 지난 12일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두고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에서는 협의된 점이 없다고 우리나라와 협의된 점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주한 미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봤을 때 과거 조심스럽던 태도와는 조금 다르게 기류가 흘러가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생각이 다릅니다. 훅내이 외교부 대변인이 한 말을 보면요. 네. 어떤 국가가 자신의 안보를 추구할 때 반드시 다른 나라의 안보와 지역 평화,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사드 배치 움직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내 동북아시아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이 사드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위협을 강화하고 군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사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일 중요한 육자회담 정례화를 통해서 네. 동북아 평화 체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그걸 좀 논의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참 군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데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뉴젠 차오 외교부 부장조리,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의 또 하나의 또 맞설 의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 여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을 놓고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각각 적극적 구애와 부정적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우리나라에 이달 말까지 가입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젠 차오 부장조리도 이번 방안에서 한국의 조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AIIB, 그러니까 네.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드는 국제 기구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 의회 연설에서 첫 구상을 밝힌 다음에 불과 1년 5개월 만에 이 기구 설립에 참여하기로 밝힌 국가가 28개 나라로 불어났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등 저개발 국가만이 아니라 인도, 뉴질랜드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까지 참가하기로 했는데요. 반면 미국은 좀 이런 움직임이 불편합니다. 그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를 뒤흔드는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을 내세워서 동맹국들의 가입에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하지만 영국이 이번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미국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막을 명분이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한국 등 동맹국들이 이 은행에 가입하게 되더라도 중국을 견제하는 구실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세계가 정말 G2 체제에서 특히 한반도의 경우에는 경제는 중국에 네. 또 안보는 미국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여 있는 처지라서 이것을 좀 외교적으로 잘 뚫고 나가야 되는 우리 정부 당국자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국정원 원장 이병호 신임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병호 후보자의 세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등 12명 가운데 무려 7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중 국적 논란을 부른 사례는 저번에 한번 있었죠. 네. 지난 2013년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종훈 씨가 자신의 이중 국적과 미국 중앙정보국 CIA 연루 의혹에 휩싸여서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자료를 바탕으로 한겨레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홍콩의 한 증권사 임원으로 있는 장남의 15살, 13살 된 두 딸은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 국적자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장남의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이고요. 네. 장남은 초중고를 한국과 미국에서 다녔고요. 대학은 미국에서 졸업했습니다. 두 딸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인이 미국인이라서 미국의 속인주의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차남은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차남 역시 중학교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국적 여성과 결혼했는데요. 차남의 부인 역시 2011년 미국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네. 차남의 딸은 한국 국적이 없는 순수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도 미국식으로 미들네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네. 차남의 아들은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사실상 이분들 그러니까 12 가운데 7명이면 절반 이상이 미국 국적자인 셈인데 시민권자들이고 말이죠. 네. 근데 이런 분이 한국에서 고위공직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참 어떻게 네.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로도 이분이 문제가 된 게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논란도 좀 휘말렸던 전력이 있죠. 그렇습니다. 장남과 차남의 건보료 논란이 도덕성 검증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두 아들은 해외에서 금융사 고위직 간부와 국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억대 연봉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용산 참사는 졸속 진압이나 과잉 진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 집행의 격렬한 충돌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비극적 우발 사고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아들들이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홍콩에서 일하면서 실제 진료는 한국에 와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이 점이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이분 인사청문회 때 부패 문제 때문에 네. 비리 완구 백화점이다 이런 별명도 새로 얻었는데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일 좀 밀어붙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어제도
제55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못 박았습니다. 국무총리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부정부패와 고질적인 적폐를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 사정 논란을 빚고 있는 부패 척결 의지를 거듭 밝힌 겁니다. 네. 실제로 보면 근데 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검찰이 그 자원외교 포스코 비리 관련된 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포스코도 그렇고 또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상 이명박 정부를 좀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호 의원 등 친이계는 정권 유지를 위한 쇼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19일에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친이계 20-30명의 원내외 인사가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 함께 내일로라는 단체인데요. 지난 18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한 친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단체입니다. 한때 친이계 전현직 의원 60여 명이 참여하는 당내 최대 모임이었지만 현재는 특별한 활동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모임이 연초에 신년 모임을 계획했었는데요. 일정상 등의 문제, 또 당내 계파 갈등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취소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정부패 척결 담화를 두고 전임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사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서 친이계가 대거 모이면서요.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한 대응책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친이계 의원들은 이 총리가 담화를 통해 밝힌 부정부패 척결 대상의 방위산업비리나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외에도 야당이 겨냥하고 있는 거죠. 자원 외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적시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이제 네. 많은 시민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당히 균열을 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친이계 의원들이 모여서 사실상 대응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자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석을 합니까? 아직까지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포스코 관련된 수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상 포스코 마피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검찰이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포스코 그룹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른바 포스코 마피아들의 비리 의혹이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준양 전 회장이 포스코를 이끌었던 지난 5년, 그러니까 2009년 2월부터 2014년 3월간 벌인 각종 해외 사업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일부 기업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전 정권 실세들과 이들과 친분이 있는 기업들의 유착 여부가 이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의혹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먼저 포스코 건설의 해외 협력업체 비자금에 대한 의혹인데요. 네. 그 포스코 건설이 2009년부터 2012년 베트남 지역에서 고속도로 건설 공사 등 사업을 벌이면서 네네. 10여 개 하도급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고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2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협의에 대해서 본격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비자금이 당시 포스코 최고 경영진에 흘러들어갔는지와 함께 200억여 원의 비자금 가운데 40억여 원의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 건설의 협력업체 A사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실제 포스코 내부에서 이 사건 이후에 그 감사를 통해서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않고 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가운데 네. 그 무마했던 전력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검찰이 얼마나 더 관련된 사실을 파헤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성진 지오텍 등 특혜 인수합병 의혹입니다. 네. 네, 포스코가 2010년 포스코 플랜텍을 통해서 플랜트 기자재 업체인 성진 지오텍을 1,600억 원에 사들인 부분도 수사 대상인데요. 이 성진 지오텍 평균 주가의 2배 가까운 금액에 이 기업을 인수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전준양 회장 시절 성진 지오텍을 비롯해서 포스코의 계열사가 수십 개 늘어난 점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부 수익성이 의심되는 부실업체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오간 게 아닌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 수사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취합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 이분이 지난해에 캐디 성추행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요. 네. 건국대에서 이분을 석좌 교수로 재임용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불구하고 석좌 교수로 재임용해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3월 건국대 석좌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박 전 의장은 이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네. 학교 측은 법조 경륜과 업적을 감안해서 로스쿨로 초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학생들은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 전 의장의 교수 임용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 그러니까 현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수석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성추행 사건이 논란이 됐는데요.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하면서 여성 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예. 건국대 학생들은 성추행을 인정한 박석좌 교수에 대한 징계가 상식적으로 당연하나 학교 측은 재임용 결정을 내렸다면서요. 지난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몇 명의 교수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사안과 비교하면요. 교수 징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구심도 든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 이게 솔직히 말하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사람한테 수업받는 것도 참 그런데 네. 이 성추행 논란까지 있고 사실 이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한테 아이들한테 수업을 받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학 측이 이래서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삼성이요. 실시간으로 노동조합 민원인까지 사찰했다. 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경향신문이 삼성물산의 노조 민원인 실시간 사찰 내용이 담긴 카톡 메시지를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사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삼성물산의 행태를 비판했는데요. 네.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상세하게 카톡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고객만족팀 최모 대리가 네. 27명이 모인 직원 단체 카톡방에 새벽부터 올리기 시작한 카톡 내용인데요. 네. 서울 기름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의 주민인 강모 씨가 2010년 이 집을 산 뒤 주차장 소음 때문에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하는 처지라면서 삼성물산에 5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강 씨를 미행한 겁니다. 예, 오전 6시 46분 강 씨 집 불이 켜졌다는 글이 떴고요. 그리고 첫 발견자는 강 씨 착용 의복 등을 공유 바란다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7시 44분에 하얀 점퍼, 검은 바지, 흰 운동화 차림에 기름역으로 걸어가는 강 씨 사진이 올라왔고요. 오전 8시 40분쯤 양재동 AT센터에 도착 예상이란 글이 이어졌습니다. 네. 화장실 가고 이런 것들까지 전부 사실상 삼성이라는 회사가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삼성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삼성물산 측은 임직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무엇보다 당사자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는데요.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제는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직원이 사찰을 하고 그 내용을 부장이 취합하고 전무가 수고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삼성이 조직적으로 민원인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 사찰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인 판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미국과 일본은 임금 인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인데 한국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도요타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이 전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현상을 보면요. 네. 도요타가 올해 임금 협상에서 월 기본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000엔, 우리 돈으로 약 3만 7천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NHK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네. 도요타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임금을 동결했지만요. 지난해 기본급을 2,700엔 올린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최저임금 인상이 구체되고 있는데요. 네. 연방정부 차원의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7년째 시간당 7.25달러로 묶여 있지만 각 주정부와 대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내 최대주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시간당 8달러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1월부터 9달러로 올렸고요. 내년 1월부터 10달러로 올릴 계획입니다. 네. 미국 50개 주 가운데 21개 주가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은 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네. 정부와 노조의 임금 인상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임금 인상에 부정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일본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건데요. 네. 미국의 경우 지난달 실업률이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5.5%포인트로 2008년 5월 이후 최저치다. 이런 통계를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안 좋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팟짱에서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요.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한국 경제에 초록불이 켜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업 관계자들에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서울시 교육청이 10,000원짜리 상품권만 교사가 받아도 처벌하는 그런 대책을 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어제 이른바 조희연표 네.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촌지 문화를 근절해 더 이상 학부모가 학교에 빈손으로 갈 건지 선물을 사갈 건지 고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촌지 액수 얼마면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래도 되게 학교 가는 어머님들이 아마 음료수는 사갈걸요. 네, 그렇죠. 음료수도 있겠지만은 시교육청은 네. 촌지 액수는 1원도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의 한계를 둔 김연한 법보다 금액 면에서 훨씬 빡빡합니다. 네. 금액에 따라서 10만 원 미만 금품 수수 시 경징계, 10만 원 이상이면 중징계, 그러니까 파면이나 해임을 한다는 거고요. 네. 시교육청은 교사가 촌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수수액의 10배, 최고 1억 원까지 보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네. 한 푼도 네. 가져가면 안 되는 조례 비슷한 걸 만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러면 다 같이 이제 안 주고 안 받고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건 됩니다. 스승의 날 아니면 졸업식 등에서 공개적으로 받는 꽃이나 케이크 이런 건 되는데 네. 또 이것도 3만 원 이하 이런 선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교사의 자택 주소도 알려줘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있었고요. 네. 이 대책에 따라서 각 학교는 이달 중 학교장 명의로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네.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수포자, 수학 포기자들,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는데 교육부에서 획기적인 수학교육 로드맵을 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중장기 수학교육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네. 앞으로 수학의 학습량과 난도가 적정 수준으로 제한돼 쉬워지고 수학 수업 과정의 평가가 성적에 더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과 원리 학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업 중에 계산기, 소프트웨어 등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더 수학적 아이들로 키우려면 모든 아이들이 수학을 좀 즐겁고 재밌게 해야 되는데요. 막 수학하면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네. 그런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가운데 나도 수학은 정말 싫었어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계산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초등학생까지 계산기 써야 되는 거냐 배워야 할 텐데 네네.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수학적 사칙 연산을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에서는 네. 계산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해야 성공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청소, 심부름과 같은 허드렛 일을 많이 한 어린이가 여러 방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4일 보도했습니다. 가급적 어릴 때부터 어른을 도와 집안일을 많이 한 어린이일수록 숙달, 통찰력, 책임감, 자신감 등을 갖게 돼 여러 분야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미네소타대 마티 로스만 교수가 84명 어린이의 성장 과정을 추적해 분석한 결과 3세에서 4세 때부터 집안일을 도운 어린이들은 가족은 물론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뿐 아니라 학문적, 직업적으로도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집안일을 도운 어린이들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거나 10세 때가 돼서야 집안일을 시작한 사람들보다 자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린이들이 집안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게 쉽지 않죠. 네. 이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 보다는 이제 돕는 사람이 됐을 정도로 컸구나. 도와주는 사람이 되렴과 같은 어법이 도움이 되고요. 아울러 집안일 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동시에 비디오 게임을 하듯이 집안일을 단계별로 부여해서 성취감과 흥미를 높이게 하는 게 좋다라고 네.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이요, 작은 네. 것이지만 이렇게 뭘 시키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만족감을 얻어요. 그래서 신발 그래요? 정리하는 거, 뭐 작은 컵을 움직인 뭐 이렇게 싱크대에 갖다 네. 놓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이 크더라고요. 자, 어머님들 오늘부터 아이들한테 일을 시킵시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